자, 이제 종합 부동산세는 이 정도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부분이 우리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비중은 한 6문제 정도요. 근데 일단은 종부세는 양도소득세는 옛날부터 계속 중요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유형이 거의 다 노출이 됐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요, 그죠?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이미 유형 자체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정리를 하면 어차피 강의도 다 그 대비해서 정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미리 어떻게 나올 것인지 대비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자도 어렵게 낼 각오를 하고 내는 부분이고요. 공부하는 분들도 어차피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전혀 안 배운 문제 나오는 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준비를 하면 분명히 대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문제 비중이 양도의 개념하고요, 양도의 개념하고 양도세에 대한 과세 대상, 이걸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각자로는 안 물어봐야죠. 양도세 과세 대상과 양도가 어떤 건지를 묶어서 보거든요. 상당히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한 타픽별로 하나 쭉 묶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비과세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항상 한 문제.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꼴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비중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자, 양도세에 대한 계산 구조. 일단 계산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이 계산 구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공부를 할 때요, 공부상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편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 구조 자체에서 계산 구조별로 시험이 나와. 구조별로. 가령 뭐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비가 뭐냐, 공제가 뭐냐, 기본 공제가 뭐냐, 세율이 뭐냐, 이런 식으로요. 단계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한 6문제 꼴 나오다 보니까 이 구조상 어디서 나올지는 이거는 평균 개념이에요. 평균 개념. 작년 재작년 나왔으니 올해는 좀 안 나올 것 같네, 이런 식이죠.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7, 8월 달 이후에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7, 8월 달까지 안 달릴 표정들이신데요? 아니면 9월, 10월 달에, 9월 달 정도에 마지막 문제 정리할 때 그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항상 이 비과세 부분은 정리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하나, 비과세를 모르면 여러분 개업하셔가지고 중개사가 항상 그 거래처가 세금 물어보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젊으신 분, 세법 아는 분을 뽑아가지고 항상 얘기를 그쪽 떠넘기는데 사실 좀 쪽팔리죠.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의 질문이 요 비과세 문제 많이 나와요. 소위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세금 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금 냅니까? 주택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김군 와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실무상 이게 중요한 부분. 어쨌건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구조 전체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과세 방법 있잖아요. 과세 방법. 신고납부라든가 또는 예정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 이런 것들.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소득세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보면 지금 소득세의 소득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자, 소득세 소득은 이렇게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가리 딱 머리를 따가지고 종퇴양 그래요. 종퇴양. 그럼 여러분 아다시피요. 종합이란 말은 다 더한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 더한 겁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자, 다 더해서 이걸 뭐라고요? 종합소득. 그 소득세는 무슨 세금입니까? 인세죠. 인세. 자,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양도소득도 뭐에 대한 일부라고요? 소득세, 소득 중에 일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납세지라든가 납세 의무자라는 것들이 전부 뭘 따라가냐면 일반 소득세 기준을 따라가요. 그죠? 소득세 중에 일부라. 그래서 여기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퇴양, 그 다음에 이배사 근연기래요. 이거 알아두면 소위 세법 공부한 사람끼리 이게 다 통하는 암호입니다. 암호. 종퇴양, 이배사 근연기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외운 거는 안 나오는데요. 잘난 척할 때 쓰시면 됩니다. 딴하고 다니는 분한테 종퇴양, 이배사 근연기 알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시험은 뭐냐면 원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다 더해서 과세를 해야 되죠. 이렇게 종합은 뭐 이건 무슨 과세라 이거를? 종합과세입니다. 근데 퇴직과 양도로서 세금을 분류했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 또 몰라요. 요즘에 그 추세가 세법은 안 가르쳐주는 부분을 계속 시험에 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강의를 계속 다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한테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처럼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안 한 부분을 계속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말로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종합과세를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분류했죠. 이렇게. 분류과세라는 말을 써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요. 세금을 적게 분리한 목적이고 양도소득은 중과세 취지로 나눈 겁니다. 이게 왜 경과세입니까? 과표를 쪼개면 누진세를 적용할 때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경과세인데요. 그럼 과표를 쪼개면 이것도 세금이 줄어들어야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세율을 높여요. 세율을. 과표 쪼갰는데 여기 고율분리과세가 가장 셌죠. 그것처럼 양도세도 어떡하냐면요. 중과세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미등기 같은 경우는 세율이 70%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이면 50% 이런 식이거든요. 그 세율이 저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애당채 높아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분류했지만 중과세 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일반적인 얘기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요걸 놓고 이제 소득세 일반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총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요거를 사업소득입니다. 이배사 근연기. 요건 기억했는데 사가 뭔지를 몰라요. 사가 뭡니까? 사업소득이죠. 이 사업소득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를 뭐라 그래?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부동산 임대업 요런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소득세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원래 그 참고로 이걸 하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인 소득세가 있고 개인 소득세가 있는데 이거는 통칭입니다. 통칭이 있는데 이거를 세법 이름으로 쓸 때는 세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거를 잘라버리고요. 그냥 세목에서는 법인세 그럽니다. 여기는 개인을 잘라버리고 그냥 소득세 그럽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소득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다 뭐에 대한 세금이에요? 개인. 그래서 앞으로 세법 용어 중에
소득세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개인에 대한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인세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법인에 대한 세금이죠. 둘 다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데 원래 소득은 어떻게 표현하는 소득은 수입 빼기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소득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용어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경비인데 소득세 소득은 뭐를 붙이냐면 필요자를 붙여요. 이렇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뭘 뺀다고요? 경비. 그 희한합니다. 필요자만 좀 빼도 부담을 안 갖는데 필요자를 붙이면 부담 가져요. 뭔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소득세 소득은 수익금액 총수익금액 여기도 뭐라 하면요. 사실은 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붙이면요. 뭔가 눈이 벌써 부담 갖는 눈이 확 됩니다. 근데 그냥 수입 빼기 경비 그러면요. 그까짓 거 나도 가계 뭐 써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비입니다. 원래는 총 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예요. 수입에서 뭘 뺀다고요? 경비.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소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죠. 그죠? 모양 자체가. 소득세는. 그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이 결손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양을 가집니다.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의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일단은 소득세 총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개인에 대한 세금이다. 개인이 뭐가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이다. 두 번째, 과세 기간별로 과세합니다. 기간별로 과세한다.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법인은 회계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근데 개인은 A건 B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일반 직원이건 간에 무조건 다 똑같이 12월 30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고 기간도 같지요.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 걸어놔요. 거기 보면 5월 달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5월은 독서의 달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시려면요. 집에 가다가 사거리 플랜카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7월 달엔 뭐라고 써요? 7월 달은 건물문 재산세 납부의 달. 아니면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법이 참 좋다니까요. 세법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12월 달은 아니에요. 12월은 자동차세 얘기나 자동차세. 12월 달 자동차세. 가장 확실한 거는 5월 달 되면 항상 나와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되면은 토지분자세 납부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다음 연도 5월 달 두 개가 같이 묶여 나옵니다. 자, 특징은 개인주의 과세다라고 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인별 과세입니다. 굳이 뭐 쓸 필요 있나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어떤 여러분들은 쓰는 걸 좋아하세요. 어쨌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필기도 적당히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요약집 나올 거거든요. 요약집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다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무 다 써놓고 이 번호 다 써놓고 10개를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거 자체가 공부를 방해해요. 초반기에는. 나중에 좋지만 지금은 다 써놓고 외우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 써놓고 암기는 나중에 하자. 이해하시고요. 자, 개인별 과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 합산 안 합니다. 배우자 또는 세대별 합산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하면 남자 여자 2분의 1씩 하잖아요. 소유를. 소득을 합산했어요 옛날에.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위헌 판정 받았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개인별 합산. 그럼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별 합산했죠.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 특히 부부간에 합산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자, 그다음 열거주의 과세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이론적인 얘기로 소위 소득 원천세를 택한다 그래요. 소득 원천이 이자 배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합니까? 자본. 그다음에 근로는요. 노동. 원래 생산의 3요소 있잖아요. 그 별로 구분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가. 근거가 이론적으로 소득 원천세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법에서 이 소득세 특징은 소위 열거분만 과세래요. 열거분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열거 소득은 과세를 안 해요. 여러분 세금 내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상장 주식 있잖아요. 상장 주식. 양도 차익. 여러분 이거 내고요. 소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주식 거래하고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증권거래세. 근데 소득세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소액 주주에 대한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은 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언급이.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뭔가 그 정신적인 피해입은 위자료 받잖아요. 그거 돈 받아도 그거 세금 안 내요. 소득세 안 내요. 왜? 세법에 열거 안 돼 있어요. 소위 요 미열거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다 팔잖아요. 남겨요? 손해받아요? 대부분 손해인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이익 나죠? 그것도 과세 안 합니다. 미열거 소득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별거 아니에요. 자, 어쨌건 열거주의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들을 전부 다 그 구조가 있는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양, 이배사, 근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배사, 근연기 중에는 요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뭐로 봅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념이. 자, 그런 얘기들 쭉 말씀드렸고 신고납세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종합과세란 말 말씀드렸고요. 분류과세도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모든 사람이 똑같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번 예외규정은 이거 왜 올라가지 마시고요. 왜 올라가지 마시고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기억번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언제 했느냐? 사망을 6월 30일 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를 과세기간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죠? 이거 어려워요? 이해하시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6월 30일 날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니은번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령 비거주자가 되어가지고 6월 30일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사업을 했어요? 비거주자 되는 날 출국하는 날까지죠? 그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일 날까지. 자, 여러분 요거는 외울 사항이 아니죠. 결론은 이 사람이 사업을 못하는 시점이 기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사업 끝나는 거죠. 그리고 출국해버리면 출국일까지만 사업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식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사망일, 출국일까지죠.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제가 별거 아니란 말한 거는 시험에 나왔을 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얘기를 하죠. 납세지, 납세자, 납세자. 자, 납세 의무자는 다 아다시피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될 자는 누가 되냐면요. 납세 의무자는 소득자입니다. 소득자. 그죠? 소득을 받는 자인데 소득자인데요. 소득자입니다. 소득자인데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양도세 얘기 아닙니다. 일반 소득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크게 거주자하고요.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일단은 뭐가 됩니까?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죠? 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거주자만 알면 되니까. 거주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입니다. 또는 거소를 며칠 이상이에요. 183일 이상 둔 자. 예전에 이게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는데 1년 동안 계속 있기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주자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상. 그 사람들은 항상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그 영주권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다 1년에 며칠 이상을 외국에 갔다 와야 돼요. 그 1년 이상 거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비거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간을 줄였는데 여러분 1년이 최대가 366일인 걸 아시죠? 절반하면 얼마야? 183일. 절반이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거소를 두면 이 사람도 세금 낼 때에는 거주자와 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국적을 불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적을 불문합니다. 거주자는 외국인이어도 183일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세금 낼 때 거주자라는 입장은 국적이 아니고 주소가 있거나 또는 거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 기본 모양이. 국적에 관계없다. 국적에 불문한다. 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외국인 연예인들. 그 사람들 국적은 외국입니다. 외국인데 일정 기간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건에 따라가,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주자인 거예요.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니까. 자,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과세 범위인데요. 과세 범위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정도인데 이건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84일 이상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문제 내보자. 출제자가 더러운 X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루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반년. 그죠? 반년 이상. 자, 과세 범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의 원천 소득과 플러스 국외 원천 소득을 포함한다. 그 뭐라 하면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 소득도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무제한 납세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인데 여러분의 가족이 저기 중동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사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거주자죠, 거주자. 그럼 그 사람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과세한다고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국내외 원천 소득을 과세하겠다. 비거주자는요, 이거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중요한 거는 비거주자는 뭐만 과세하죠?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거주자 중에 누가 있냐면요, 가령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들어와 공연을 했다. 비거주자죠. 그러면 한국 세금 내야 되죠. 근데 마이클 잭슨의 외국 소득을 갖다 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전쟁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 잭슨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뭐만 과세해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주자, 그 다음에 과세 소득의 범위, 모든 소득이란 말 씁니다. 국내 원천 소득을 전부 과세한다. 자, 다만 쪽에 아마 개념만 이해하십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자, 이 사람은 지금 한 10년간 뒤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10년간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거주를 했습니다. 거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요. 자,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거주자긴 해요. 왜요? 1년에 며칠 이상 거소를 뒀어요. 183일 뒀는데, 그죠? 이 사람이 보니까 10년 전부터 주소된 게 합계가 5년 이하다. 자, 10년 중에 거소를 둔 게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1, 2, 3, 4를 다 더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4년하고 6개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5년 이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이 마지막에 보니까 거주자예요. 108살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외국인인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년 중에 절반 이하를 외국 나가 있다는 얘기죠. 절반 이하를 원래는 연간으로는 절반 넘는데 전체 10년 따져보니까 절반 이하예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외국인에다가 국내외를 다 과세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이거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소득 빼주겠다는 얘기죠. 국내 소득만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당년도의 절반 이상인데 그죠? 전체 따져보니까 절반이 안 돼요. 10년 동안.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자니까. 왜 미국 것도 과세를 해야 돼요, 소득을. 근데 미국은 과세 안 하고 뭐만 과세한다고요? 국내 것만 과세하는데 대신 국외 소득 중에도 국내 들어온 소득 있죠? 들어온 거, 국외 소득 중에 돈이 한국에 들어온 거. 외국에 쓴 거는 내비두고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죠? 그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이거는 부동산세법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 같으면 아예 책에다 이거 빼버리겠어요. 시험에 나와도 고민 안 하고 틀리게. 그죠? 이것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그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납세지입니다. 납세비장 그렇고요. 납세지는 납세지는 이미 설명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주소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에서 소득세 주소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소지입니다. 왜일까요? 거주자는 비거주자는 뭐가 없습니까? 주소가 없죠? 주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 받으려면 사업장 소유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양도세의 의의 및 과세 대상. 자, 이 양도세에 대한 의의는 가끔씩 시험에서 지문 중에 하나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양도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까? 개인이 양도한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을 부동산도 과세 물건을 열거된 과세 물건만 과세라고 했습니다. 과세 물건을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할 때만 양도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자, 양도의 형태가 비경상적이란 말이었어요. 비경상적. 그 다음에 비영업적인 양도시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반대말로 하자면요. 경상적으로 양도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사업소득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 업으로 하니까 부동산 매매업은 뭐로 들어갑니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죠. 같은 물건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는 하지 않아요. 항상. 각각 따로 부과합니다. 하나만 부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비경상적, 비영업적이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양도세 과세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가끔씩. 자, 여러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은 어쩌다가 팝니까? 아니면 계속 사고 팔고 합니까? 어쩌다가 팔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물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성이 있는 것은 부가시세법상 1과세기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구입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겠다.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6개월에 2번 파니까 1년에 몇 번 파는 거죠? 4번. 여러분 부동산을 1년에 4번 사고 판다.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살 때 한 번에 횟수는 한 번이라도 여러 채 살 수 있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취득하고 6개월에 2회 이상 팔면 이 사람은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실무는 그거 잘 안 따져요. 어느 공무원이고 다 뒤져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당신 몇 번 샀네? 몇 번 팔았네? 대부분 양도세를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매년 그렇게 했다. 그럼 그때 가서 뭔가 좀 걸릴 일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안 돼요. 실제는. 자, 일단 이 비경상적 비영업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다음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이라 저기서 말씀드렸었죠. 분류과세하고 양도소득을 구분해가지고 중과세한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양도세를 끝나고요. 어떤 물건이 사업소득 부과되면 상업소득으로 부과하고 끝나진다는 얘기죠. 두 개를 중복하지는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얘기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우리 양도에 대한 개념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322페이지 3절입니다.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과세 물건에 해당이 되어도 양도라는 형태가 해당이 되어야 행위가 있어야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라는 행위 자체, 양도의 개념, 이게 상당히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양도의 개념, 양도란 무엇이냐는 얘기인데, 자, 이건 상당히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 자체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룰로. 그래서 기억하고 메모하고 외우면 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거 참 어려워져요. 자, 원래 양도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요. 유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허가나 또는 등기를 불문하고 이전되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양도,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양도도 과세해요, 안 해요? 미등기 양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는 원래 정부가 싫어하는 그 거래가 미등기 거래예요. 미등기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안 내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안 내죠. 팔면 또 뭐를 안 낼까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세요? 팔아가 분명히 돈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 하시죠? 등기 안 하고 팔 거 생각하시죠? 결국 내 세금일 때는 뭐라 그래요? 아, 등기 안 하고 어떻게 팔 만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다 보시면 그런 유혹에 항상 넘어가요. 내가 이거 거래하면 1억 남는데 걸리면 1년 이내면 50%예요, 세율이. 그 세금 50%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등기 안 하고 어떻게 세금 안 내고 팔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항상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항상 여러분 실제 일하시다 보면 생겨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직접 샀다가 팔면 어떨까?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야 돈이 된다는 게 문제죠. 옆집에 보면 돈 잘 버는 그 중개사 누군가 보니까 실제로는 거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찍어놨다가 팔아서 돈 벌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명의 차명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아마 개업하시면 그 따라다닐 거예요 아마.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 어쨌건 이런 부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허가도 과세를 한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허가 주택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아, 제가 실수했네. 객관식으로 해야 되는데 1번 비과세가 안 된다. 2번 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답은 2번이니까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무허가도. 이유가 여기 있냐면 양도의 개념이에요. 양도의 개념. 자, 유상으로란 말은 뭐냐면 대가가 있으면 된 겁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로 본다. 대가는 현금일 수도 있지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채무를 변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뭘로 한 거예요? 채무 변제. 이거는 대물로 지급하는 거죠. 물건으로. 그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물 변제도 양도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올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용은 양도입니까? 공짜입니까? 징발이에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징발이요? 아직 그 공법 안 배우셨나봐요. 수용은 법률에 근거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국가 등과 그냥 개별적인 계약을 하는 수용이 아닙니다.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국가 등 또는 위임받은 사업자한테 물건을 파는 게 수용입니다. 대신 수용은
보상가액이 싸요. 약간 기술지가 플러스 알파다 보니까 항상 수용당한 사람은 약간 좀 돈을 덜 받는다는 손해를 느끼죠. 수용이 양도라는 건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가 틀리면 이거는 뭐 상당히 제 공부, 제 강의 들으실 의미가 없어요. 들으신 의미가 없어요. 수용은 무조건 양도입니다. 돈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구청 가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도로 안 뚫습니까? 제 땅 저 수용 당하고 싶은데. 수용 당하고 싶어요? 당하기 싫어요? 당하기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수용은 돈 받는 겁니다. 수용을 양도가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무조건 이거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교환입니다. 교환. 여러분, 교환은 지금 내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건축물을 가진 사람하고 서로 이걸 서로 바꿨습니다. 그럼 나는 뭘 줍니까? 주는 것은 토지를 주고 받는 것은 뭘 줍니까? 맞습니다. 건물을 받죠? 그럼 나는 지금 이 토지는 뭐가 돼? 줬으니까 이거는 양도고요. 건물은 뭐가 되죠? 취득. 우리가 이 토지를 줄 때 공짜로 줬습니까? 뭘 받고 줬습니까? 받고 줬죠. 뭘 받고 줬어요? 건축물을 받고 줬잖아요. 이 사람은 토지 건축물을 주고 토지를 받았죠. 이 사람은 또 뭐가 돼? 이게 양도가 되고 이게 취득이 되겠죠. 쌍방양도 쌍방취득이에요. 교환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은 이런 것들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환은 쌍방양도다. 원래 저희 집도 그 주택 그 재개발 단지예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저희는 집이 중간층이고 어떤 분은 바로 맨 위에 두 번째 층입니다. B고 제가 A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가지고 가서 조합원 그 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조합 명부에. 어느 날 우연히 두 조합원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둘이 만났어요. 우연히. 이분은 저층을 좋아하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높은 층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거 호수를. 근데 이미 명의는 변경했어요. 이제 서로 구두로는 이제 교환하자라고 합의가 돼가지고 이분도 좋아하셨어요. 아니 나는 높은 층이 싫은데 어지러운데 그래가지고 저는 높은 층이 좋다 그래서 바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으로 금요일쯤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쯤 된 것 같은데 그냥 갔으면 되는 거를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교환은 이거 쌍방양도인데 양도세 신고해야 되겠네? 한마디 했어요. 조용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런 겁니다. 양도세 내요? 아니 안 냅니다. 그러면 뭐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안 바꿀래. 취소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환은 쌍방양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교환이니까 이거 양도세 신고해야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듣고 안 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회계사고 저기 개업한 지 10년 넘었다. 양도세 신고만 100여 건 했다. 강의도 한다. 세금 안 나오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건 됐고요. 싫다 이거예요. 양도세가 걸리는 거 자체가 싫다. 그래 안 바꾸겠다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여기 살아요. 여기에. 이분은 모르겠어요. 얼굴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그럼 어쨌군요. 저는 교환이 양도가 아니었으면 여기 살겠죠. 근데 이제 교환이 양도라 여기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환은 쌍방 양도다 그런 게요. 자, 또 하나 현물출자도 같이 이해를 하고 끝내주자고. 현물출자. 자, 지금 현물자는요. 지금 A가 있는데 지금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자, A를 뭐라 그러냐면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그 법인이 뭐라 하냐면 증자랍니다. 자본을 갖다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납입을 합니다. A는 뭐라요? 납입을 하는데 여기 현금 납입하면 문제가 없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납입을 뭘로 했느냐? 토지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토지로 납입하는 거를 이걸 현물 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은 납입하면 뭘 줍니까? 여기다가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주주인 A가 법인에게 제공한 토지는 대가를 받았죠? 뭐를 받았습니까? 주식을 받았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현물 출자로 지급하는 거죠. 물건을. 이거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양도예요. 됐습니까?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A가 물건으로 납입을 하고 현물로 납입을 하고 주식을 받으니 대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양도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 현물 출자가 뭔지를 헷갈리는 거죠. 근데 원래는 출자할 때는 뭘 내야 돼요? 출자할 때 현금을 내야 되는데 돈 대신 기계로 출자를 하겠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내 기계를 줬잖아요. 기계가 넘어갔는데 주식을 받았으니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다라는 뜻입니다. 양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외우려 가지 마시고. 자,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지금 보면 1번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 매도, 이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돈 받고 물건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 A와 B가 서로 물건을 서로 맞바꿨죠. 나는 물건을 받았으니 양도고, 상대방도 내 물건을 받았으니 상대방도 양도고, 내가 받은 물건은 나한테 취득이고, 상대방이 받은 물건은 상대방한테 취득이고, 쌍방 취득, 쌍방 양도가 됩니다. 그 양도세 신고를 각자 하셔야 돼. 둘이 각자.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요거 말씀드렸죠. 법인이 증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데 주주에게, 내가 주주입니다, 주주가 돈 내는 대신 물건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받았으니까 요것은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용 수용,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해당 물건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위임받은 사업자에게 물건을 돈 받고 파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대물변제. 넘기지 마시고요. 323페이지 위에 중간에 대물변제 4번. 자, 일단은 이게 좀 종류가 요거 좀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것은 요것은 양도이다 이런 얘기죠. 양도다. 그럼 이 대물변제에 보면 두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위자료를 대물로 지급하는 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대물 변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전제가 뭐예요? 대물 변제는 뭐다? 양도이다. 근데 위자료로 물건을 주는 것도 뭐다? 역시 양도이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대부분이 이혼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이혼뿐만 아니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얘를 뭘로 드냐면은 이혼시 위자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위자료로 물건 주는 것은 양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취득세 배웠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혼시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이혼시 재산을 분할합니다. 분할로 받는 것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아니죠. 이건 내 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건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이라 이거는 양도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에요. 취득도 아닙니다. 자, 우리 원래는 취득세에서 취득이 아닌 걸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A라는 사람이 B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명의를. 근데 왜 줬느냐?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준 거거든요. 원래는 명의가 전부 다 A가 되어 있어도 이 안에 배우자인 상대방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공유물로 보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 물건은 공유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 암만 자기 명의를 다 해놔도 돈 안 주고 조사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누구한테? A한테. 주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혼할 때 위자료로 물건을 주는 것은 양도다. 그럼 일단은 재산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물건이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 이거를 재산 분할로 받았습니다. 그 일부를 어떻게 했어? 이거를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양도 해당이 됩니다. 누구한테요? A한테, 주는 자한테. 그러면 이혼할 때 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자료를 돈으로 받지 말고 부동산을 받으세요. 그럼 나중에 줘놓고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돼? A가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기분이 참 더럽죠. 모양이. 자, 어쨌건 자, 중요한 거는 뭐 그건 가치 판단 문제고요. 어쨌건 위자료를 지급하는 거는 A 거를 주는 겁니다.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요건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B 소유입니다. 원래가 명의는 A지만 그 B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A 소유 물건을 B한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입니다. 요거는 내 걸 내가 가져가죠. 그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는 받는 사람이 B한테는 뭐가 아닌 거죠? 취득이 아닌 거고요. 주는 사람인 A한테는요, 양도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자, 이 정도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역자면 네 번째 이혼 얘기를 또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혼 시에 뭘 줬냐면 이혼 시 위자료로 뭘 줬냐면요, 1세대 1주택을 주었습니다. 주택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비과세라서 과세만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금은 안 내지만 양도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부분 요 지문이 세 개가 세트로 섞여서 나와요. 세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두 개만 섞어서 나와요. 헷갈리게 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실 때 같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위자료로 주는 것은 뭐다? 양도다. 그죠? 재산분할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시 위자료를 주는 것은 양도인데 1세대 주택을 주면 비과세가 세금 안 낸다. 근데 이거를 1주택을 준 게 아니라 상가를 주면, 상가를 지급하면 이때는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문들이 같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 중에 하나씩만 나오거든요. 특히 모의고사 때 돌아가면서 이거 하나 나와요. 이거 틀렸다. 아, 그러네. 또 이거 하니까 이것도 양도가 아니네. 또 틀렸어요. 그 요거 내니까 이혼 시 위자료 준 거는 대물변제인데 양도 아니네. 양도죠. 비과세 과세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틀리면 답을 나중에 보면 공부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죠.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이 대물변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자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이 사실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하고도 연결이 다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가 전부 양도고 전부 양도로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얘기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및 보루지로 충당하는 것. 자, 일단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담보증여 한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부담보증여를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일단은 지금 양도를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부담보증여입니다. 자, 이 양도 여부는 번호 붙여서 외울 필요 없어요. 번호 붙여가지고 1번, 2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것들은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 따로 토픽별로 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담보증여라는 거는 뭐를 부담하는 겁니까? 채무자를 붙이면 쉬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예 채무부담보증여를 기억하세요. 채무부담보증여. 자, 이것은 모양을 보자면요, 일단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A가 B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가액이 얼마냐면 가액이 10억짜리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증여가액이 10억이죠. 그럼 A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여자, B를 수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주면 좋겠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담보 채무가 8억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증자인 B가 부담을 하죠. 자, 부담 누가 합니까? 수증자가 하죠. 자, 부담할 때 채무는 누구 거예요? 원래는 증여자의 채무인데 받는 사람이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떠안기로 했다. 부담 또는 인수를 한 말도 써요. 자, 부담한 채무는 이거는 지금 B가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기 싫죠? 그럼 이거 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1번 안 줬다. 2번 줬다. 3번 안 준 것 같다.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돈 준 겁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양도가 됩니다. 누구한테요? A에게. 증여자에게. A는 누굽니까? 증여자에게. 그럼 나머지 2억 있죠? 2억. 이건 뭐가 됩니까? 이제 증여가 됩니다. 누구한테요? B 수증자에게. 따라서 여기는 증여세를 신고하고요,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8억을 돈을 준 거냐 하는 얘기인데, 이걸 아파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를 A가 B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채무가 8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B예요. A한테 현금을 얼마만 주면 되겠느냐? 2억만 주면 되죠. 채무 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8억은 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죠. 준 거네. 네, 좋습니다. 물건 살 때는 분명히 채무 또 안 하면 그거 돈 안 줘도 돼, 따로. 그 이유는 뭐 돈 준 거예요. 됐습니까? 양도로 얘기하면 100% 헷갈림이 없는데, 여기다가 제목을 증여라고 달고 여기다가 또 부담 느끼라, 부담부 증여란 말 붙이면 부담을 느껴가지고 양도지를 돈 받은 거를 몰라요. 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겁니다. 아파트 살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 살 때 넘겨받을 때 다 줬습니까? 아니면 그 부채 빼고 줬습니까? 부채 빼고 줬죠? 부채 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부담한 부분은 뭐다? 양도다.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나머지 순수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2억이 증여입니다. 근데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할 때는 모양이 이게 재산가액을 계산을 해요. 신고서 서식이 어떻게 하냐면 증여 재산가액이 10억 이렇게 하고요,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냐? 2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빼기 8억을 해줘요. 이렇게요. 담보채무 그래가지고 증여세 신고 모양이.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로 과세한다고요? 2억 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는 대부분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특히 상가는 100% 부담부 증여예요. 상가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권리금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권리금, 피를 좋아하고 피와 권리를 좋아하지요. 피와 권리금. 그게 아니고요. 상가에는 뭐가 있냐면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그러면 결국은 상가를 증여하게 되면은 이 중에 뭐가 따라가요? 임대보증금이 따라가죠. 이거를 수증자가 떠안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담보채무 하나 없는 물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무는 거의 대부분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대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실제 증여는 대부분 부담부 증여예요. 부동산은 거의 다가. 상가는 100%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담보채무 또 하는 만큼은 요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왜? 이유가 뭐예요? 돈 받았으니까. 근데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고민합니다. 받은 것 같긴 한데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3번은 안 하는데 이것만큼 3번을 꼭 해줘요. 3번 받은 것 같다. 2번 받았다. 돈 줬다. 좋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있는데 B가 차입을 했어요. 8억을. 그 B가 A한테 지급을 8억을 했습니다. A가 은행에게 상환을 8억을 했습니다. 돈 줬죠?
그러면 이제 A의 채무는 이제 얼마가 됐어요? 채무는 제로. B의 채무는 하루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이 사람들 같이 손잡고 가서 명의만 이렇게 하면 명의만 그냥 바꾸면 이 절차가 필요 없죠, 그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담, 채무 부담액이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 살 때 그 채무를 떠안는 게 채무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내가 빌려서 줘도 되죠. 한번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상가 하나 사보세요. 집에 가시다가. 그래서 담보 채무를 넘겨받지 마시고 은행 가서 빌리세요. 그거를 빌려갖고 돈 주세요. 이 사람이 받아갖고 그 상환하겠죠? 똑같은 금액으로 공부 목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담보 채무를 또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이 된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험 볼 때쯤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설명하면 또 그때는 또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상당히 그 순진한 표정으로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한번 쳐다볼 것 같은데 자 일단 채무 또하는 돈 준 거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말로 만든 말이고요. 자 그래서 부담보증액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담보증액의 경우에 부담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근데 우리 그 니은번에 보시면은요. 니은번에 동그라미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료는 자 일단 세법에서 가장 친한 사람 두 가지를 꼽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 이 사람들이 채무를 인수했다. 지금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 아니면 배우자의 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했다. 라고 가정하자고요. 여러분 이 물건을 누구한테 증여했냐? B가 애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하는데 담보채무가 8억을 애한테 떠넘겼어요. 그럼 실제 여러분 애한테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채무를. 나중에 이거를 채무를 떠안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상환이나 또는 이자를 애가 낼까요? 내가 내줄까요? 그죠? 나를 누구라 그래요? 직계 존속. 애를 직계 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배우자인 그 부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남편한테 나한테 증여 한번 해줘봐. 그래 보세요. 여러분 명의 된 거를 상대가 증여 한번 해보십시오. 증여하면서 채무는 당신이 갚아 한번 해보세요. 전 죽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죽습니다. 그죠? 결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로 떠넘겨도 나중에 누가 갚아줄 것 같다? 이 증여자가 갚아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양도로 안 보고 다 뭘로 봐요? 전부 증여처럼 추정하겠다. 추정은 뭐죠? 실제로 이걸 넘겨받았으면 입증하면 양도고 입증 못하면 증여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살벌한 얘기가 됩니다. 이제 가족끼리 자식이 가령 채무를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자식이 이자를 낼 때 돈 주면 안 돼요. 자식 통장에서 자식 번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자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양도의 경우는 이 부담한 채무를 전부 다 부담한 걸로 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닌 걸로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요게 양도에 대한 얘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말의 결론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한국말의 결론이 뒤에 있어요. 이건 무슨 목적이냐면 양도 담보입니다. 담보인데 A한테 B가 명의가 넘어가요. 명의 넘어갔다가 1번. 두 번째 그러면 결국은 뭘 합니까?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가 두 번째 상환을 하면요. 상환하게 되면 다시 또 명의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면 원래 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고 단지 나중에 돈을 상환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담보죠.
근데 이거는 명의가 넘어가요. 원래 담보는 명의가 안 넘어갑니다. 그 명의가 넘어가는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일단 이걸 처분해가지고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담보만 잡아놓으면 내가 우선일지 아닐지 몰라요. 순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내 명의를 해버리면 내 거잖아. 일단 명의가 내가 팔았으면 되는 거예요. 팔아서 돈 변제하면 되잖아요.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 상환을 했다면요, 지금 뭐 채무를 어떻게 한 거죠? 채무를 이행시. 자, 첫 번째 채무를 이행했다면 이때는 돌려주죠. 이렇게요. 그러면 가는 것도 양도가 아니고 오는 것도 양도가 아니고 전부 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뭐란 말을 써요? 변제에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럼 갔다가 안 오죠. 명의가 가기만 하고 명의가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때 지금 A가 B한테 명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A한테는 뭐가 되죠? 이거를 받는 대신 이거를 충당해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이거를 대신해서. 이때는 뭐가 되죠? 이 명의 넘어간 게 이게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양도라는 형식이 됐다는 것은 명의가 이전되었다 이런 뜻인데, 원래 담보기 때문에, 이건 뭐 담보기 때문에 원래는 양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양도가 안 해요? 돈을 갚았잖아요. 갚으니까 갔다 오는 게 전부 양도가 아니죠. 담보 목적으로 왔다가 온 거니까. 근데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변제 충당을 해버려요. 그럼 갔다가 안 오죠. 그럼 이 갈 때 이게 A한테 양도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한번 두 가지입니다. 채무를 이행했느냐 불이행했느냐. 이행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행하면 갔다 오는 게 전부 다 양도가 아니다. 근데 불이행하게 되면은 갔다가 안 오니까 이 A가 넘길 때 이게 양도가 돼버려요.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담보는 기본적으로 양도가 아니다. 뭐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니까. 담보 제공. 이렇게 먼저 시작하세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25페이지. 중간에 3번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원래 담보를 제공하면 물건을 누가 쓰냐면요, 채무자가 쓰는 게 정상입니다. 채무자가 쓰면서 담보로 제공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돼 가지고 소유권을 명의를 넘겨줍니다. 이게 지금 담보하고 다른 점이죠. 담보는 원래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요. 단지 등기부에다가 담보 제공되는 설정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담보는 명의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명의를 넘겨주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소위 채무 불이행 시 변제 충당하겠다는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를 이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갚았으니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명의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요거는 쌍방다 양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디귿번호로 먼저 갑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변제에 충당했을 때는 이 물건이 갔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지요. 따라서 요거는 양도다. 누구한테? A한테, B한테요? A한테. 최초로 물건을 담보 제공한 자 있죠? 채무자한테 양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은 이 거래는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대금 자금 차입 거래예요. 이거는요. 자금 차입 거래인데 특약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특약상으로 양도 담보 제공한다 특약상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뭐라고요? 차입 거래. 기본적으로 차입하는 거래 중에 담보 제공한 것인데 특별히 물건을 뭐 어떻게 한다?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서약을 걸어요? 이제 돈 못 갚으면 당신이 충당하시오라는 그 특약상을 걸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뭘 제공하냐면요, 계약서를 제출하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A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명의 넘어가는데 이것은
양도 거래가 취득 거래가 아니고 단지 담보 거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원래 담보 물건은 사용을 채무자가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D급번, C번, 당연히 이게 차입 거래이기 때문에 그죠? 자금에 대한 대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원금이 얼마고, 관련해서 이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변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변제할 때는 아직 못 갚으면 그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든가, 또는 언제 돈을 갖다가 상환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죠? 결론은 뭐냐? 무슨 계약이냐? 자금 대여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는 아마 과세 대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얘기도 할 건데, 그거보다 계산 구조를 한번 쭉 읽어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